선이야, 엄마가 왔어.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 진료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여의사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님. 그 순간 현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한 얼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현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딸이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 없기에 현숙은 모른 척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의사가 컴퓨터를 보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묶은 머리 밑으로 목덜미가 드러났고 그곳에 검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현숙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맞다. 선이다. 내 딸 선이다. 현숙의 눈앞에 여의사는 과연 현숙의 딸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듣고 계신 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대형 병원. 오후의 햇살이 긴 복도를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76세의 김현숙은 천천히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불규칙했습니다. 말기암 환자 특유의 창백한 안색,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김현숙님, 곧 담당 의사 선생님 진료실입니다. 이곳 병원의 암 전문이시고 실력이 아주 뛰어나시다고 들었어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복도 끝 하얀 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진료실 301호. 그 문 너머에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살 수 있을까? 현숙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한국에서 받은 진단서는 명확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그녀가 이 먼 미국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아니, 정확하게는 그 아이를 혹시라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휠체어가 멈췄습니다. 301호 앞이었습니다. 통역사가 노크를 했고 안에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컴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넓은 진료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던 여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성.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 침착한 눈빛, 프로페셔널한 분위기. 안녕하세요, 김현숙님. 여의사가 일어서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억양이 조금 어색했지만 분명한 한국어였습니다. 현숙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숙 눈앞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젊은 시절과 참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머리를 쓸어 올리자 묶은 머리 아래 목덜미에 검은 점 하나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현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저건 현숙의 뇌리에 50년 전 마지막으로 선의를 품에 안고 있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의 몸을 살펴보던 순간, 작고 보드라운 목덜미에 있던 검은 점. 선이야. 설마. 여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종양내과 전문의 사라 김입니다.
한국 분들께서는 제 한국 이름으로 불러주셔도 돼요. 김선희입니다. 선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현숙의 가방이 무릎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가방 속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아기 사진. 100일 무렵의 아기가 누워있는 흑백 사진. 통역사가 재빨리 주워 현숙에게 건넸지만 현숙은 그것을 받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사진을 흘낏 보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상태가 좋지 않으시네요.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진행 중인 임상치료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문의다운 침착함.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녀의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붙잡으며 아닐 수도 있어. 단정짓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현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현숙님 괜찮으세요? 현숙은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희는 잠시 현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희의 눈빛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졌고 선희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료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의 공기는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그것을 통역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선 현숙은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물었습니다. 김현숙님, 다음 검사 시간까지 좀 쉬시겠어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이미 여기에 없었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마음은 50년 전 그 추운 겨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75년 3월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 고작 26, 김현숙은 홀로 세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였습니다. 5살 아들 성호, 3살 딸 미경, 그리고 갓 100일이 지난 막내딸 선희. 남편은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현숙은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친정은 가난했고 시댁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복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죽었어.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선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형편이 어려워 외손주 셋을 받아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 밥을 먹이고 업고 손을 잡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봄, 아직은 추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현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5살 난 아들은 돌아서면 배고프다 했습니다. 둘째 미경은 자꾸만 아팠습니다. 엄마 현숙이 먹질 못해 젖이 말라 분유를 사야 했지만 분유값은 너무 비쌌습니다. 어느 날 밤 현숙은 새 아이를 재우고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이 보였고 장롱에는 팔만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막내 선희가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현숙은 아이를 안아 젖을 물렸지만 그녀 자신도 제대로 먹지 못해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첫째 성우가 깼습니다. 엄마, 나도 배고파. 5살 아이의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 현숙은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다음 날 현숙은 시장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혹시 입양 보내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입양? 현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을 다 키울 자신이 없어요. 막내라도 잘 사는 집에 보내면. 말끝을 흐리는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새 아이들 단체로 어디 외국으로 입양을 보낸다 하던데. 외국으로 가면 애들 배골른 일 없고 학교도 보내준다 하더라. 서울에 그런 일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 그래, 배골른 일이 없다고? 내가 키우는 것보다 나을까? 현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현숙은 잠든 선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보드라운 살결, 작은 코, 꼬물거리는 입술, 목덜미에 있는 검은 점을 손가락으로 살짝 쓸어보았습니다. 선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현숙은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현숙은 선희를 업고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입양기관은 차가운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양부모를 만날 겁니다. 여기보다 부유한 나라이니 잘 먹이고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숙은 선희를 작은 바구니에 눕히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희는 엄마 품에서 떨어지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현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직원이 바구니를 들려는 순간 현숙은 벌떡 일어나 선희를 다시 안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못 보내겠어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명까지 다 하셨는데요? 미안합니다. 못 보내겠어요. 이 아이는 제가 키워야 해요. 현숙은 선희를 꼭 끌어안고 입양기관을 뛰쳐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현숙은 선희를 품에 안은 채 걸었습니다. 선희는 울음을 그쳤고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못 보내. 우리 선희 못 보내. 집에 돌아온 현숙은 더욱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 준비를 하고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발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틸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미경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현숙은 장롱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불을 팔았습니다. 선희는 분유가 떨어져 계속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숙은 새 아이가 잠든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배고파. 엄마. 미경은 기침을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선희는 잠결에도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배고픔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는 셋 다 죽는다. 다음 날 새벽 현숙은 다시 선희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성우와 미경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든 두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행 버스 안 현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는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현숙은 다시 그 차가운 회색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양기관 직원은 현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네요. 다시 오셨군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으며 선희를 바구니에 눕히는 순간 선희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현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여기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직원이 바구니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엄마와 멀어지자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은 그 자리에 서서 사라지는 선희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희를 안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 만나야 돼. 미안해. 현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천을 파고들어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 현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흐릿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아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현숙은 품 안이 텅 빈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선희는 없구나. 집에 돌아오자 성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선희는? 현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너희 둘은 꼭 지킬게. 그날 이후 현숙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선희를 보냈으니 이 아이들만큼은. 하지만 밤이 되면 현숙은 환청을 들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선희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현숙은 벌떡 일어나 어두운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선희는 없었죠. 현숙은 다시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현숙은 선희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어디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엄마가 보고 싶진 않을까? 그리고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알 수 없다. 영영. 세월은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수천 번 반복해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현숙이 옛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진료를 마친 선희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진료한 환자들의 차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김현숙이라는 이름이 적힌 파일. 선희는 그 파일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맑은 하늘. 한국에서 온 환자. 선희와 비슷한 또래의 자녀가 있을 것 같은 환자분.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도 그 연세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희의 뇌리에 그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던 날 5살쯤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친구 제니가 선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라, 너는 왜 눈이 작아? 그리고 머리카락이 왜 검은색이야?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선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도시락 뚜껑을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희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 머리, 검은 눈. 양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라, 괜찮아? 선희는 문을 열고 양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맘, 나는 왜 엄마랑 다르게 생겼어요? 양모는 무릎을 꿇고 선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사라, 너는 한국에서 태어났어.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뿐인 우리 딸. 한국이 어디예요? 아주 아름다운 나라야. 내가 태어난 곳이지. 양모는 선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우리의 선물이야, 사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그날 밤 양모는 선희에게 한국에 관한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산, 강, 아름다운 궁궐, 색색의 한복을 입은 사람들. 선희는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저기서 왔구나. 그날 어린 선희의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10살 즈음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져서 학교 도서관에서 세계 지도를 보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선희의 작은 손가락이 미국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작은 반도에 멈췄습니다. 코리아. 선희는 그 작은 땅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사라, 한국에 관심 있어? 선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대요. 사서 선생님은 책장으로 가서 한국 속의 책 여러 권을 가져왔습니다. 선희는 그 책들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풍경, 음식, 전통, 사람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선희처럼 검은 머리에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랑 똑같이 생겼다. 그날부터 선희는 매일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양부모에게 자랑했습니다. 데디, 맘, 한국에는 태권도라는 게 있대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양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주말에 태권도 도장 알아볼까? 선희는 신나서 뛰어올랐습니다. 양모는 그런 선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5살 무렵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꾸기 시작했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데디, 맘,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양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응원할게. 잠시 후 선희의 양부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맘은 사라의 입양 서류를 발견했다며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김선희, 1975년 1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출생, 부모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빈칸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들은 누구일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겠지. 선희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선희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23살 선희는 의대 최상위권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희는 한인타운을 지나가다가 한국어 학원 간판을 보았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볼까? 선희는 주저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입양되어서 한국어를 못해요.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은 선희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구나. 훌륭해요. 천천히 배워봅시다. 그날부터 선희는 매주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희는 빠른 속도로 한국어를 흡수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로 돌아와 연습했습니다. 노트에 한국어 단어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엄마, 아빠, 가족, 사랑.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선희는 한국어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엄마, 저 선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언젠가 만약 그날이 온다면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느덧 35살 선희는 실력 있는 종양내과 전문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계 노인 환자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분이세요? 선희는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입양되었지만요. 환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선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 뿔이니까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2025년 50세가 된 선희는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오늘 오전에 진료를 본 김현숙 환자가 자신을 보자마자 놀란 눈을 하시더니 눈물을 보이신 것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오늘 이 순간부터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시간 현숙은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진료실에서 본 그 여의사, 선이라는 이름, 목덜미에 검은 점. 설마 정말 내 딸 선이일까? 현숙의 기억은 다시 선이를 보낸 이후의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1975년 선이를 보낸 그 겨울 이후 현숙은 더 이상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채소를 팔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공장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발이 갈라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희를 보냈으니 이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해. 하지만 밤마다 환청이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현숙은 벌떡 일어나 어두운 방을 둘러보았지만 선희는 없었습니다. 성우와 미경이 나란히 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숙은 조용히 방 밖으로 나와 부엌에 앉았습니다. 선희야, 잘 지내고 있니? 밥은 먹고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흐르고 1980년 현숙은 어느덧 작은 가게를 하나 낼 수 있었습니다. 시장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구멍가게였지만 현숙에게는 큰 성과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10살이 된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동생 있었던 거 기억나요? 현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응, 동생은 어디 갔어요? 현숙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갔어. 엄마가 지켜줄 수 없어서. 성우의 물음에 현숙은 선희가 외국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입양 기관에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비공개 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1989년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우도 성인이 되었고 미경이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현숙은 제법 가게를 넓혔고 지역에서 제일 큰 매장을 운영하는 번듯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 현숙은 결심했습니다. 미국에 가보자. 선희를 찾아보자. 현숙은 10년 전쯤 방문했던 입양기관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선희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낼 참이었습니다. 역시나 입양기관에선 비공개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하루 종일 기관 앞에 앉아서 알려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해하며 알려드릴 테니 기관에서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현숙은 평생 모은 돈을 들고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젊은 교포를 구해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현숙은 통역과 함께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건물 안 직원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이 현숙을 대신해 물었습니다. 1975년에 이곳을 통해 입양된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선희, 1월생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역이 현숙에게 전했습니다. 비공개 입양이라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숙은 통역을 통해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딸입니다.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법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현숙은 허무했습니다. 이곳에 오면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선희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너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현숙은 입양기관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만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 사라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공항에 가기 위해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뭔가를 귀에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통역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아, 저건 워크맨이라고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예요. 요즘 미국에서 엄청 유행이에요. 워크맨. 현숙은 그 순간 번쩍 깨달았습니다. 저런 게 한국에도 들어가겠구나. 현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나는 더 크게 성공해야 해. 그래야 언젠가 선희를 찾을 수 있어. 현숙은 곧바로 워크맨 수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손해보면 어떡하냐고 만류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을 외국에서 들여다가 판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현숙은 확신했습니다. 현숙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도매상을 찾아다니고 직접 홍보하고 판로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워크맨은 데이트를 쳤습니다. 현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형 라디오, 전자사전,
휴대용 게임기까지 미국과 일본에서 유행하는 소형 가전을 빠르게 들여왔습니다. 5년 뒤 현숙의 회사는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1995년 현숙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시장 좌판에서 시작한 여자가 이제는 서울 강남의 빌딩을 소유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성공한 여성 CEO로 현숙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현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현숙이 진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날 성우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입양 관련 법이 바뀌었대요. 이제 친생 부모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대요. 현숙은 곧바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몇 주 후 변호사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현숙님, 좋은 소식입니다. 따님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입양된 기록을 찾았습니다. 현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샌디에고요? 네, 그런데 양부모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여전히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지역은 확실합니다. 현숙은 그날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2002년 샌디에고. 현숙은 통역과 함께 샌디에고의 한인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1970년에 입양된 김선이라는 분 아세요? 지금은 30살 정도 되었을 건데요. 교회 목사님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교민 커뮤니티에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현숙은 지역 한인회관에도 찾아갔습니다. 포스터를 붙이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몇 주를 샌디에고에 머물며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교민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 이름의 아이를 키우는 가족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사 갔어요. 현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요? 네,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고요. 현숙은 곧바로 샌프란시스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넓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 현숙은 다시 아닌 교회를, 커뮤니티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을 더 머물렀지만 결국 아무 소득도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우가 공항에서 현숙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현숙은 아들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또 놓쳤어. 선의를. 또. 성우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다시 찾아봐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몇 년간 선의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너무 넓었고 선의는 아마도 결혼해서 이름이 바뀌었을지도 몰랐습니다. 2002년 한국은 월드컵 4강 신화로 붉은 옷을 입은 남녀노소가 거리로 뛰쳐나와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모두 먹고 마시며 즐기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현숙은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조사기관에 거액을 지불하며 계속 찾았지만 매번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었고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2025년 현숙은 75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암 그것도 희귀암이라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한국에는 치료법이 없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임상 중인 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숙은 캘리포니아라는 말에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선희를 보고 싶다.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성호야, 엄마 미국 치료받으러 갈게. 캘리포니아로. 엄마, 혹시?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고 싶어. 그렇게 현숙은 다시 캘리포니아에 온 것이었습니다. 낯선 입원실 현숙은 선희 생각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현숙은 한국에 있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가 노크하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숙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무의식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선희를 찾은 것 같아.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선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이름이 김선희래. 그리고 목덜미에 검은 점이 있어. 네 동생 선희랑 같은 자리에. 선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선희, 동생, 검은 점. 선희의 손이 저절로 자신의 목덜미로 향했습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엄마도 젊었을 때 모습이랑 얼굴도 비슷한 것 같고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숙은 깜짝 놀라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선희는 차분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현숙님 회진 시간입니다. 현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듣게 되었습니다. 현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희는 침착하게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며 물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희를 찾은 것 같다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숙은 손에 든 전화기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선희는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0일 무렵의 아기 사진. 50년이 지나 빛바랜 흑백 사진. 현숙은 그 사진을 선희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1975년에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선희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현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름이 김선희였습니다. 1975년 1월에 태어났고 100일 무렵에 제가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입양을 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선희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목덜미에 작은 검은 점이 보였습니다.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1975년 1월생이라고 하셨습니까? 현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100일 무렵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선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1975년 1월생 100일 무렵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김선희. 그것은 자신의 입양 서류에 적힌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샌디에고에서 자랐습니다.
10살 때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고요. 현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찾지 못한 거구나. 네.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2002년에 샌디에고에 갔었습니다. 딸을 찾으러.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2002년에요? 네. 한 달 동안 교회를, 커뮤니티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선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엄마가 나를 찾으러 왔었구나. 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입양되셨을 때 원래 이름이 김선희였습니까?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출생 서류에 김선희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현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3일 후 선희는 검사실에서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선희는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희는 빈 진료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친자관계 확률 99.99%. 선희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숫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선희는 결과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50년을 궁금해했습니다. 50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선희는 그 단어를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연습했던 그 단어. 이제 진짜 의미로 부를 수 있는 그 단어. 엄마, 저 선희예요. 선희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현숙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현숙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손에 든 서류를 꼭 쥐고 들어갔습니다. 현숙은 선희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선희의 표정에서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현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현숙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현숙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선희야. 현숙은 그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선희는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현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선희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현숙은 선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선희야. 내 딸. 내 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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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50년 만에 현숙은 선희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선희도 엄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한참 후 두 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숙이 선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선희야.
잘 컸구나. 훌륭하게. 선희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너를 평생 그리워했어. 현숙은 선희의 목덜미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검은 점이 있는 그곳을 선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저를 보내셨어요? 현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없었어. 먹을 게 없었어. 오빠랑 언니도 굶고 있었어. 엄마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포기한 적 없어. 엄마는 평생 너를 찾았어. 선희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아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선희야. 엄마, 이제 됐어요. 우리 만났잖아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반백년의 기다림. 찾아 헤맨 35년.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으로 모였습니다. 모녀는 다시 만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 이후 선희는 현숙의 주치의이자 딸로서 병실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회진을 돌 때 선희는 다른 환자들보다 조금 더 오래 현숙의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현숙은 선희가 어머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응, 잘 잤어. 선희야, 너는? 저도 잘 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나누는 아침 인사였습니다. 며칠 후 선희는 현숙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병원에서 진행 중인 임상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시간을 더 벌 수는 있어요. 현숙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서 성우와 미경이 도착했습니다. 선희는 공항으로 그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 만나는 것이었지만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선희? 오빠? 언니?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성우와 미경은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현숙은 아들과 딸을 쓰다듬었습니다. 응, 엄마가 드디어 찾았어. 선희도 옆에 앉았습니다. 현숙은 병실에 모두 모인 세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야, 미경아, 선희야. 엄마는 이제 행복해. 다음 날 병원 정원. 현숙은 휠체어에 앉았고 세 자녀가 곁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50년 만에 찍는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현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오후 선희는 현숙과 단둘이 병실에 있었습니다. 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어떤 분이셔? 내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된 걸 보니 좋은 분이셨을 것 같지만 궁금하구나. 네, 엄마 덕분에 저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어요. 사랑받으며 자랐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응? 제 마음 한구석엔 항상 빈 곳이 있었어요. 그게 엄마였어요. 현숙은 선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를 용서해줘서. 용서할 것도 없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너를 사랑해. 평생. 몇 일 뒤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선희는 직접 현숙의 치료를 총괄했습니다. 항암 치료, 면역 치료, 임상시험 약물까지. 선희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료 의사가 말했어요. 사라, 환자분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요? 네, 종양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있을 수 있겠구나. 3개월 후 현숙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이에요. 말기 암 환자가 이렇게 회복되는 건 드문 일이에요.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생존 의지, 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엄마를 살린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현숙이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선희야, 엄마 한국 가고 싶어? 네. 엄마 집에 가서 너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마당에 앉아서 밥도 같이 먹고. 선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엄마, 비행기 타셔도 괜찮을지 확인해 볼게요. 일주일 후 의료진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숙님 상태가 안정적이에요. 비행이 가능합니다. 선희는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엄마, 한국에 같이 가요. 제가 함께 갈게요. 한 달 후 한국. 바다가 보이는 현숙의 별장. 선희는 현숙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주물러주고 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엄마, 시원해요? 응. 좋아. 성우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엄마, 선희야, 차 드세요.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현숙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50년 전에 못해준 거 있잖아. 뭐요, 엄마? 엄마가 선희 생일 챙겨줘 본 적이 없잖아. 미역국도 못 끓여주고. 선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가 오늘 미역국 끓여줄게. 엄마가요? 응. 우리 선희 위해서. 저녁 부엌에서 현숙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선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50년 늦은 엄마 생일상이야. 냄비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현숙은 국을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선희야, 앉아. 선희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현숙이 국을 떠서 선희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라도 엄마가 끓여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현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우리 딸. 그날 밤 잠이 들기 전 현숙은 선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래전 100일 아기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손길. 50년이 지나서야 현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선희야. 네, 엄마. 엄마 행복해.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저도 행복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현숙과 선희는 손을 꼭 잡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멀리 돌아갔지만 사랑은 결국 그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2025년 12월 현숙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선희는 몇 달에 한 번은 한국을 방문합니다. 어느 날
선희가 현숙에게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제 어렸을 때 사진들이에요. 양부모님이 보내주셨어요. 현숙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5살 선희, 10살 선희, 20살 선희. 예뻤구나. 우리 선희. 엄마, 저도 엄마 옛날 사진 보고 싶어요. 현숙은 자신의 앨범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사진을 보았습니다. 엄마, 여기 누구예요? 응, 엄마야, 20살 때야. 너를 낳기 전. 엄마랑 저랑 닮았어요. 그럼, 넌 엄마 딸이니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잃어버린 50년의 시간.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함께.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삶 외롭고 무료한 순간에 조용히 찾아와 힘이 되어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봄날 이야기였습니다.